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은 77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공포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지만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지요. 다시 공휴일로 부활하자, 이런 논의가 일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헌법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휴일 지정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살아오면서 요즘처럼 헌법을 많이 생각한 적이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은 이제 거의 모든 국민이 외우다시피 합니다. 헌법 조문을 외우고 헌법 정신을 새삼 깨닫게 한 윤석열.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망각한 자가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온갖 악한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윤석열은 법을 공부했고 법으로 먹고 살았던 자지요. 다시는 이런 자가 우리 역사에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제헌절을 더욱 기리고 제헌절 때마다 헌법 정신을 짓밟은 자들을 상기시키는 그런 교육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내일 모레 초복이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사랑해주고 계시는데, 해신탕은 아까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이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소개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좋은 리뷰가 몇 개 있어서 리뷰를 좀 소개해드리죠. 해신탕이 최고라고, 너무 맛있어서 드시면서 바로 또 주문하셨다는 분 계시고요. 부모님께 선물해드렸나 봐요. 참 잘하셨습니다. 이건 보는 순간 사실 부모님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좋아하셨다 강추해 주시는 분 계셨고요. 푸짐하고 맛있다, 또 선물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 이런 리뷰 많이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날도 이제 정말 한여름 제대로 더워지는데, 이때 이렇게 좋은 거 다 들어가 있는 거 해신탕 드시면은 영양, 기력 보충 될 겁니다. 가격이 좋고 또 다양하게 다 들어있으니까요. 풍성하게 가족들과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해신탕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당초에는 이번 주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사랑해 주셔서 계속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주문해 주세요. 전국적으로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 피해 입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어젯밤처럼 그렇게 천둥번개 계속 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꼭 전쟁 난 것 같이 계속 하늘이 우르릉 쿵쾅 하더군요. 대단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좀 주변을 살피셔야 될 텐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바다향기님, 충남에 살고 계시죠? 그런데 피해를 입으셨어요. 저의 부화장에 알을 공급하는 홍성의 양계장이 물에 잠겨서 어미닭 수만 마리가 폐사했네요. 어쩐데요, 다들 피해 없으신가요? 그러셨는데, 바다향기님은 그 부화장, 그러니까 병아리, 알을 병아리로 만드는 그런 부화장을 대전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성에서 또 그런 피해가 있으니까 당분간 또 부화를 못하는 그런 피해를 보시게 된 거죠. 예. 이향님, 천둥번개에 움찔움찔 세상이 천지개벽할 정도로 괴기한 일이 생기니 하늘도 기가 막히나 봅니다. 끝까지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악귀들을 하늘이 혼내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셨는데, 예, 어제 정말 대단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신유진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대단했어요. 잠을 자는데 저는 뭐
꼭 전쟁 난 것 같이 계속 하늘이 우르릉쿵쿵 하더라고요. 괜찮으셨어요? 한중 번개도 그랬지만 저는 시간당 퍼부어지는 그 집중호우. 예. 참 이 기상 변화라는 게 이 서쪽 지역에 특히 그렇게 많아진다는 게 최근에 여러분들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반도 동쪽과 서쪽이 확연하게 이 기온 차이가 심해졌다는 거 느끼셨습니까? 서쪽이 27, 8도로 시원해졌을 때 동쪽은 35도 뭐 굉장히 더웠다가 또 그 반대 현상이 급격하게 하루 상간에 달라지고 우리 좁은 땅인데도 이렇게 기온, 기후, 날씨 이게 바로 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인지 좀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호님은 여기 청주 비가 양동이로 들이붓듯이 옵니다. 그러셨는데요. 요즘에는 극한호우를 넘어서서 괴물호우 또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되게 사실은 저희 기자 시절 천연병 때는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으니까 시간당 20mm 이상이 오면 집중호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또 그걸 좀 높여가지고 이제 시간당 30mm 이상이 오면 집중호우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뭐 아까 보니까 시간당 120mm, 130mm가 왔으니까 그건 뭐 비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쏟아붓는 거죠. 그런 정도로 비가 요즘에는 와도 아주 심하게 오니까. 예. 아침에 오시는데 힘들지 않았습니까? 저도 비 많이 맞고 왔죠. 근데 강동구 쪽에서는 비가 많이 내렸었거든요. 바람 부는데 여의도 오니까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또 여의도가 많이 오면 강동이 좀 적게 오고 그러니까 또 서울에서도 그렇게 서울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있고요. 저는 뭐 비 많이 오면 항상 두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비 많이 오면 학교 안 갔잖아요. 그럼 신났던 생각하고 나는 갔어요. 저희 시골은 다리를 건너야 돼. 다리를 건너야 돼. 다리가 물에 잠기면 바로 휴게령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축구나 다치는 생각. 그래요. 근데 다행히 이번 비에는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은데 어저께 옹벽이 무너져서 한 분이 숨지셨더라고요. 이런 뉴스 들으면 너무 속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랑 다 그 사고에 대해서도 아니 이거 막을 수 있는 사고 아니냐라고 조사를 강하게 질책하고 그랬더라니까. 그렇게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못 막은 것은 정말 강하게 우리가 좀 조치를 취하면서 다 아무튼 무슨 천재지변에도 사람만 안 죽고 안 다치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나마. 예. 유명수님은요. 안녕하세요. 버스 기사입니다. 방금 전주 터미널에 비 너무나 많이 내립니다. 전주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유명수님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댓글 보내주신 분들 저희가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봤는데 이제 청문회 끝나고 또 한번 다시 우리가 여러분들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오늘은 이진숙 후보자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진숙 후보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선우 후보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올리려고 했더니 이 투표를 동시에 두 개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구글 시스템이. 하나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문을 4가지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둘 다 임명해도 된다. 두 번째는 둘 다 임명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하되 이진숙은 안 된다. 네 번째는 강선우는 안 되고 이진숙은 된다. 이렇게 지금 한번 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의견을 전해 주십시오. 12시까지 투표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선우 후보자만 했을 때는 80%가 임명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어때요? 윤경호 소장님 보시기에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네. 예. 하필 강선우 후보자는 이 여성가족부잖아요. 이 성평등론은 뭐 이름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야 되는 자리이잖아요. 하필. 그런데 바로
문제가 되는 게 그 사회적 약자는 아니지만 그와 관련돼서 생긴 여러 가지 잡음, 그리고 또 하나 청문회에 저도 잘 들어보고 생각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 자꾸 말을 뒤집고 순간순간에 위기만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진숙 후보자는 기본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더만요. 이 교육부 장관을 맡으시기에는 이 초중등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인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짧은 기간이나마 좀 노력이라도 하시지. 그거에 대한 성의도 저는 안 보였는데 거기에 더해지는 게 본인이 학부모로서의 경험도 없지 않느냐. 이건 너무 아픈 대목이어서 이 두 분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이 허니문 피어리어드 6개월 또는 1년 이 굉장히 오히려 더 짐이 될 것 같아서 이 두 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오히려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도 않을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나오는 것은 그들이 맡고자 하는 그 부처와 관련이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 가족 평등 이런 부분인데 뭔가 갑질이 그런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이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논문 표절 의혹이 있고 또 의무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조기 유학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연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지요.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또 그거 깨달은 거예요.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게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준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학교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이 지금 의무교육이죠. 안 보내면 안 되는 거죠.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국가의 의무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의 의무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청문회 계속되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 마치 두 사람은 정리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사실과 다르다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특히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 자진 사퇴로 대통령실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일부 언론이 보도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에 변함없습니다. 라고 홍보소통수석이 바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신유진 변호사님은 만약에 저 내 문항에 투표하신다면 어디 쪽이실까요? 저도 좀 말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의 오직 성공만을 기원하는 한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낭만은 없다, 첫 결정 낭만은 없다, 기조 그대로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뭐 후보자의 이제 인사청문위원도 아닌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근데 이제 이준숙 지명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초중등 의무 교육 그거를 소홀히 하고 미리 조기 유학을 보냈다, 이 점뿐만 아니라 정말 그 학부모로서의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학을 보내본 그런 심정, 이런 공감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 당시는 그랬고 지금은 달라고 어떤 변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한 번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지금 우리나라 교육개혁이 산적해 있는데 과연 이 문제를 공감대를 이끌어서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게 매우 의문입니다. 그게 매우 의문이고, 그 외에 기타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 때 다 소명하겠다라고 했지만 글쎄요, 이게 소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저는 아니었던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이 소명됐다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증거가 이제 초반에 나온 거랑 점점점 쌓여가고 또 이제 오늘자 보도로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뭐 초반에 나왔던 증거만으로는 뭐 낙마 사유까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낙마까지는 아니야라는 분위기 때문인지 더 계속적으로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서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 가운데도 두 사람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누가 될까 봐, 이 정부에 부담을 줄까 봐 그런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좀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히셨는데 안진걸 소장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예, 저도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진짜 어렵게 정권 교체를 해냈고 지금도 내란 잔재 청산과 그 다음에 민생 경제 회복에 올인해야 되는데 뜻하지 않은 이제 논란이 생긴 거잖아요. 저도 투표는 했습니다. 보니까 저랑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 제일 많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뭐냐면 저는 이진수 후보자님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육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일제히 다 나서고 반대하면 그분은 장관이 돼서도 제대로 정치를 펼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너무 실망하고 낙제점을 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분이 추천됐을까? 인수위가 없어서 인사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몇몇 분의 추천이 강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점검을 해서 조금 공석이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주권 정부에 걸맞는 분이 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강선 후보자는 저는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분이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저희들이 많이 응원 보내고 그런 게 또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결정적으로 그 민주당 보좌관협의 역대장들이 반대 성명을 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큰 타격이고 아픔입니다. 그렇다면 본인도 설령 임명이 된다라도 깊은 성찰과 반성과 진솔한 사과와 사죄를 하고 국민들 앞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는 거로 보답하겠다. 아주 중차대한 그런 그 절박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투표 12시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결과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오늘 투표 결과를 민주당과 대통령실에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월 의원님들의 의견은 이렇다. 네, 오늘이 재헌절입니다. 77주년. 요즘에 77이 이렇게 많아요. 어제 우리 77만 7,777명 통과했는데 77 좋은 숫자.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 공포가 됐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재헌절인데 윤경호 소장님 7월 17일이 대한민국 헌법 공포한 날이라서 재헌절이잖아요. 네. 근데 왜 7월 17일 날 공포했는지 아세요? 미처 몰랐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날 헌법을 공포를 했답니다. 이야, 그런 깊은 뜻이 있었나요? 그래서 7월 17일 날 공포를 했고 그날을 기념해서 재헌절이었는데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땐 재헌절 날 쉬었잖아요. 쉬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2008년인가? 그때 이제 주 5일째 근무하고 그러면서 쉬는 날 너무 많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공휴일이 안 됐는데 요즘 공휴일 다시 부활하자 이런 논의가 나오는데 이제 항상 뭐 기업하는 분들은 또 쉬는 날 너무 많으면 좀 곤란해하고 뭐 그렇지만 짧게 쉬는 게 좋겠다 아니다 한번 세 분 의견 들어봅시다. 윤경호 소장님 어느 쪽이세요? 국경일인 하는 쉬는 게 맞겠죠. 이걸 국경일로 하지 않을 바에는 모르지만 그러나 만약에 재헌절을 쉬는 날로 하면 다른 날을 저는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재헌절 얘기하시니까 제가 공부한 역사에 의하면 유진호 박사가 이 재헌헌법 기초에 가장 기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선왕조의 날짜가 끼어 있다는 거는 저도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참 모르는 게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재헌절 저도 그 생각을 못했네요. 우리가 이제 5월 15일에 스승날이냐,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를 뭐 발표한 날 뭐 이런 기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는 공부를 했는데 재헌절은 저도 생각을 못 하고 있었네요. 조선왕조가 1392년 7월 17일에 건국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일도 쉬는데 기념일도 절은 일보다 더 크게 기념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제헌절을 안 쉬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쉬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민주시민, 민주국가의 기본 중에 기본, 법률의 법률, 모든 시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우리의 권리장전인데 마그나 카타 같은 건데 제헌절을 안 쉬는 거 이상하죠. 오히려 제헌절 쉼으로써 쉬자. 그날만큼은 사실 헌법 133개밖에 안 되잖아요. 온 가족이 모여서 아침에 다 같이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모여갖고 일제부터 133개 한번 읽고 제헌절이 왜 7월 17일인지 엄마, 아빠가 알려주고 이렇게 한번 오면 어떨까요? 예. 자, 이제 쉬자 두 표 나왔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너무 저는 사실 이것도 어려운데 저도 이제 월급을 받아본 적도 있고 월급을 지급해본 적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월급을 지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왜 이렇게 빨간 날이 많은지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했습니다. 막 그리고 추석 연휴 와 막 토요일하고 붙어버리면은 와 일주일 내내 쉬네 막 했습니다. 네, 자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입장을 다 경험해 본 자고 그래서 이게 입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지금은 겁니까? 제가 지금 월급을 지급하진 않거든요. 예. 지급하지 않는 입장으로서는 뭐 쉬어야죠. 너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것 근데 같습니다. 하루 쉬는 게 이제 생산 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다른 나라도 한국에서도 그렇고 원래 주 5일 근무제가 망한다고 난리 폈던 거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오히려 경제 잘 됐잖아요. 그래서 예. 잘 쉬고 집중해서 열심히 일하면 오히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건 입증이 됐습니다. 쉬자 안 쉬자. 뭐 사실 오늘 이것도 투표를 해볼 만한데 투표를 한 가지밖에 못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그러니까요. 추가드리면요. 그러니까 국경절, 그러니까 뭐 제헌절, 3.1절, 뭐 광복절, 근데 개천절이 있잖아요.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 의식 이런 것들을 고무시키고 역사에 대한 제대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하는 거. 3.1절, 광복절 그리고 제헌절 의미 있습니다. 개천절은 오히려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은 뭐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예. 되니까. 근데 지금 개천절은 공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전체를 놓고 정리를 하는 건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고 저라고 우리가 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글날은 쉬잖아요. 한글날은 다시 부활됐죠. 예. 중간에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됐죠. 절은 좀 우리가 더 기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쉬든 안 쉬든 우리가 요즘에 헌법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헌법 정신 떠올리는데요. 제헌절 날 헌법 정신 짓밟은 자들 좀 쫙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77주년 제헌절을 맞아서 페이스북에 이제는 헌법을 정비할 때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개헌해야 된다는 거죠.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한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하고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이런 게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에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제 개헌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제헌절을 맞아서 개헌에 대해서 국회가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네. 개헌해야죠. 예, 그럼요. 지금 이 헌법이 87년 6월 항쟁에 만들어진 헌법이잖아요. 저는 뭐 여기저기 특강하면서 헌법 교육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요. 지금 시대에 안 맞는 지금 현행 헌법도 아주 좋아요. 좋기는. 그리고 그걸 다 안 지켜서 문제인데 지금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또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헌법이 있었으면 하는 구절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그냥 행복 추구가 너무 뭉뚱그리잖아요. 그냥 생존권, 그 다음에 민생의 안정, 그 다음에 우리 얼마나 많은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참사 유가족 200여 모셔가지고 머리 숙여 사과하는데 전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저 사과를 윤석열, 박근혜는 왜 안 하는 건지, 안 했던 건지.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권,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어울려서 연대하는 연대의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좀 대폭 들어가가지고
우리 국민이 실질적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가 정말 밥을 먹여주고 생존을 보장해 준다는 거 이런 게 꼭 저는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도 헌법을 바꿔야 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늘 아침에 올린 글에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와닿았어요.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담고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1987년 헌법이니까 오래됐죠. 그럼요. 만약에 개헌을 전제로 한다면 제헌절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헌. 저는 진짜 개헌해야 된다는 생각을 고시 공부할 때부터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헌법 문제가 이게 좀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예를 들면 헌법 12조 사항에 이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이게 헌법에 들어갈 내용도 아닌데 이걸 굳이 헌법에다가 조문으로 넣어둔 것. 그리고 사실상 저는 대통령 단임제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이제 고시 공부할 때부터 늘 생각해 왔는데, 근데 이 개헌이라는 게 정말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이것을 정치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렇다면 저 대통령은 개헌을 이뤄낸 대통령이다라고 기록되는 게 싫어서 그거를 그냥 뭉개고 발목 잡는 반대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쉽지 않구나. 그래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이번이 아닐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헌법을 바꿀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대통령 단임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책임지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또 평가를 해서 그렇죠. 한 번 더 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단임제가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상황이 네, 맞습니다. 한번 그 군부 독재 정권 잡으면은 물러나질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선제 개헌을 국민들이 쟁취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만 해도 단임제가 엄청나게 컸죠. 삼성 개헌에 우리가 당했지요. 뭐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는 5년 단임제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윤석열 같은 놈 어떻게 대통령 한번 딱 되면 5년 동안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평가도 못하고 망고땡 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이제는 때가 바뀌었으니까. 예, 맞는 말씀이에요. 두 분이 하신 얘기 그다음에 그 지적하신 내용들을 그러면 어떻게 담아서 누가 언제 추진할 거냐. 그러니까 개헌 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거니까 상설 개헌 특위 아니면 상설 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 변화에 맞춰서 여러 표현과 문구 아까 안진걸 소장님 얘기하신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연대권이라든지 좋은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왜 지금 이 헌법에 담겨야 되는지를 국민에게 인식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국민이 그걸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하느냐. 많은 헌법학자 그리고 국회의원 그다음에 시민단체 대표 또 기업 뭐 여러 방면에 있는 분들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와 함께 그 안을 마련하는 상설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권과 상관없이 그다음에 국회 4년 임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가서 덧붙이고 또 빼고 그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갑자기 나서서 이런 개헌안 내자 그다음에 누가 나타나서 원포인트 개헌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설 개헌 안을 마련할 상설 기구 저는 그걸 강력히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우리가 이제 삼성 개헌 그것 때문에 당한 게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가 17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987년도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 이거는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이 규정을 못 박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개헌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더라도 그놈의 개헌 대통령이 되는 게 싫어서 이런 거를 이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반드시 존재한다. 근데 이제 지금은 개헌 대통령 되면 큰 영광이고 보람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영광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5.18 우리 헌법 전문에 이제 앞전자 전문입니다, 여러분. 전체 전자가 아니라 4.19 혁명까지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3.1
운동과 4.19 혁명으로만. 근데 대한민국 지금 민주주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80년 5.18 광주민중항쟁과 87 6.15항쟁을 뺄 수가 없잖아요. 비교적 최근 사건인 뭐 촛불시민혁명이나 비체혁명은 그건 나중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보수 야당마저도 5.18 광주민중항쟁 6.15항쟁은 인정하고 존중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5.18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부망쟁까지 다 전체적으로 잘 포함을 해서 집어넣어서 요거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같이 하는 방법도 있다. 근데 그러려면 오늘 이제 우원식 의장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개헌을 강조했잖아요. 사실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일종의 개헌 특위 같은 게 출범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윤경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좀 각계 전문성. 예전에 뭐 KBS라든지 문재인 정부에서 500명, 뭐 1000명에서 공론화 작업을 한 적 있잖아요. 그런 토의를 우리 국민적으로 하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참여하는 어떤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같은 것도 인구 센서스처럼 헌법 개정하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조항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대대적인 좀 헌법에 대한 참여 작업을 거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 개헌 얘기는 앞으로 또 할 날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재헌절 쉬는 것과 관련해서 지우아빠 헬리님 댓글 보내주셨는데 어제도 이 시간에 생방송 참여하셨는데 오늘 또 오셨군요. 쉬는 날이 하루 더 생기면 좋긴 한데 저처럼 휴일 주말에 일하면 아이들 어린이집 학교 못 보내니 강제적으로 연차를 내야 돼서 참 쉬어도 그렇고 안 쉬어도 그렇고 둘 다 스트레스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육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 있죠. 이것도 좀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예. 아까 안진걸 소장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어제 참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명 넘는 분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이름을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이렇게 잡았더군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정말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들로 아직도 그 슬픔을 간직하고 사는 유가족들. 그런데 사고는 안 일어나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죠. 일단 그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하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전부 다 그런 것에 딱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죄악시까지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정부. 얼마나 그분들이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분들께 사과를 했습니다. 사죄를 했습니다. 어제 장면 한번 보시죠.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는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장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저분들이. 안진걸 소장님. 네. 지금까지 그냥 감추고 못 만나게 하고 서로 접촉도 못하게 하고 그랬던 세월을 보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직접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를 하는 모습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가 상심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러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상가에서도 이러하고 다음에 어디 밖에서 만났는데 아유, 여전하시죠. 이거 그냥 어디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본능적으로 연민으로 작은 사람을 함께 하는 건데 여러분 보십시오. 박근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언제든지 찾아내놓고 다시는 안 만나주고 오히려 유가족들을 불순세로 몰았습니다. 윤석열,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어떻게 했습니까? 유가족을 분열계획으로 세우고 근조로 못 쓰게 하고 그 분향소의 영정도 위패도 없는 희한한 분향 이번에 건진 법당이 발견했는데 거기에 일본 신을 모시던데 그 이상한 그 주술로 그렇게 했다는 설이 파다한데 저는 이거 진짜 반드시 왜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런 어마어마한 엉터리거리들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데 이분들 원래 보수적인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는 완전히 윤석열 거 타도자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얼마나 피맺히면 제 그랬겠습니까? 주변에는 심지어 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것이 굉장히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왜 교통 질서를 정리하는 경찰이 없었으며 정복을 입은 경찰이 왜 한 명도 없었으며 그 당시 상황을 왜 용산 경찰서에서는 지켜만 보고 있었으며 여러 가지 문제가 매우 이상했고 그리고 기자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그 당시에 마약 수사를 위해서 거기를 나갈 것이다. 그 잠복하고 있던 그 150명인가요? 100여 명이 넘는 그 잠복 형사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저도 충격을 받은 게 제 지인 중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거는 팩트고 그때 사고로 사망하신 분들이 있고 그 유가족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떤 진상을 조사해야 되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보도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냥 살기 바쁘신 우리 많은 또 시민들은 그 진상 조사를 왜 해야 되는지조차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런 게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와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제와 대통령이 저런 사과를 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그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나서 유가족들끼리 서로 만나는 것조차도 못하게 했던 정부거든요. 네. 그건 진짜 사실입니다.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에 당시에 이태원 참사 그 빈소가 희생자 빈소가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때 현장에 있었어요. 다른 빈소 때문에. 근데 다 뿔뿔이 흩어져요. 왜? 유가족들이 모일까 봐. 그러니까 그런 짓까지 벌인 자들입니다. 근데 서울시장 오세훈 네. 분향소에다가 이거 불법 점거다. 이거 네, 철거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 여기다가 저희 분담금 물리겠다. 네. 그리고 철거를 실제로 실시했습니다. 참사람만 못 쓰게 하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우리 이거 다 사고. 희생자란만 못 쓰게 하고 사망자. 맞아요. 네. 근조리본 못 쓰게 해서 갑자기 공무원들이 근조리본을 글씨 없는 근조리본을 돈을 들여 더 샀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경우 이건 정말 이거 반드시 저는 김건희 특검이랑 조사해야 됩니다. 어쩌다 그런 짓을 했는지. 사회적 참사라고 명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참사라는 얘기는 공동체의 안위를 책임져야 되는 정부나 국가가 제의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인정한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라는 게 뭡니까? 라고 직설적으로 묻는 뻔하게 굶어 죽는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가 있고 사회적 약자가 있는데 정부가 국가가 손 놓고 있는 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저는 연장이라고 봤습니다. 정권이 진보냐 보수냐에 상관없이 정신 빠진 자가 대통령에 앉아 있었다 아니다에 상관없이 일반 국민은 서민은 대중들은 이 우리가 지금 공동체의 공권력이라는 걸 위임했잖아요. 그걸 공무원들이 대신 권한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는 그 공권력이 해야 될 일련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 소방, 뭐 군, 뭐 여러 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으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어야죠. 그거는 꼭 진보이기 때문에 보수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피해자, 희생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정부고 똑같은 국가였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저께 고개를 숙이고 2번이나 사죄를 했다는 표현을 그게 저는 좀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치안 또는 안전 그렇지 않으면 각자 도생을 해야 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회적 참사라고
규정된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서 국가를 대표해서 저렇게 고개를 숙인 거, 저는 그게 큰 예.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트로디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것이 국가입니다. 그러셨는데 이런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을 때 항상 그렇게 묻죠. 국가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짓을 저질렀던 윤석열이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지금 특검 조사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오늘 재판 있는 날인데 또 안 나왔다네요. 지난주에도 안 나왔죠. 그러면서 기력이 약해지고 어지럼증이 있다. 이런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유진 네. 변호사님, 형사재판은 출석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출석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불출석을 그냥 자신이 이 내란의 우두머리 지금 피고인 아닙니까? 그리고 뭐 본인이 발생시킨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가 재판에 성실하게 참석해서 재판장님에게 아무리 잘 보인들 이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 깎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 대해서는 나오는 거는 뭐 전혀 개의치 않을 겁니다. 지금 윤석열 조사도요. 어제도 불발이 됐는데 어제 불발된 것은 구속영장 적부심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기간에는 그러니까 그 기간은 구속기간 산정이 안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이렇게 구인을 안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 그 시간으로부터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하면은 그때로부터는 검찰이 조사권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검찰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록을 전부 다 법원에 접수시켜야 되고 그리고 접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검찰은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구인할 수가 이놈아는 없죠. 그거 구인을 피할 목적으로 구속 적부심 신청했을 가능성도 있네요. 그런 기술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네. 또 플러스 서울 구치소장에게까지 이거 제대로 인치지휘해라라고 하고 서울구치소 공무원도 불러다가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특혜 없냐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또 모스탄이 이제 접견을 예약을 하자 바로 또 특검에서 접견 불허 가족 변호인 제외하고는 접견 불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스탄 왔을 때 맞춰서 자신이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란 재판에는 불출석했지만 내일 있을 구속 적부심 심사에는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쯤 얼굴을 비춰주는 또 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자기가 오로지 자신을 지지하는 윤어게인 한줌의 그 지지자들을 향해서 재판을 끝나고 나올 때도 기자를 향해서도 비켜라. 나는 나의 지지자를 좀 봐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는 얼굴을 한번 비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마침 이때 구속적부심 심사를 하고 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구속돼서 그 영장실질 심사 치고 들어갈 때만 해도 물론 풀이 죽긴 했지만 의기양양하고 주머니에 손까지 딱 꽂아놓고 아주 당당하게 걸어다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기자들 2번이나 밀치고 저기 우리 지지자 좀 보게 해달라고 큰 소리도 치던 자인데 갑자기 그리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구치소 가면 건강이 갑자기 악화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 큰 지병이 있는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으면 그럴 수는 있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구치소는 일단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서울구치소가 굉장히 환경이 좋습니다. 청계산 자락에 있어서 별명이 국립청계산 수련원입니다. 심신이 건강해진다고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운동도 꼬박꼬박하고. 갑자기 저기서 기력 막혀지고 물론 심리적으로는 고립이 되죠. 감옥이라는 곳은. 저건 꾀병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조사는 뭐 조사에 이렇게 계속 불응하는 이유는 어차피 이제 뭐 나는 끝났다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진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리려고 하는 거지요. 근데 지금 내란뿐만 아니라 최상병 관련된 것도 윤석열 또 김건희 특검도 윤석열 관련된 부분 밝혀야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 다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조사를 해야 뭐 윤석열이 얘기 안 해도 지금 증언들은 다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야기를 하면 불리하고 안 하고 욕먹는 것이 더 낫다. 이런 계산이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특검 조사에 순순히 응하는 게
특검한테 자기가 지고 들어가는 거다. 일단 그런 생각, 그리고 기싸움,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도 다 일단 조사를 거부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순순하게 여기서 조사를 하는 것은 자신만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한테 외면받을 수 있는 뭐지? 좀 기대 등등했는데 완전 기 죽었네? 이런 모습을 보일까봐 그런 식으로 거부하는 건데 사실 지금 구속 적부 심사에 합의부 재판관 3명이 재판을 하는데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판사입니다. 뭐 이 세 판사의 뭐 이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크게 없지만 저는 이 판사들에게 우리가 이 구속 적부심 이거 재판을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좀 지지시켜 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변호사들조차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지금 많이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거는 절대 구속적부심으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은 내일 있을 구속적부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판사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눈치 보면서 얘기를 못했던 사람들이 다 속속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넘기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는 언제 부를까 궁금하고 김건희도 곧 구속이 되겠죠. 그런데 건진 법사라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 상당히 관심을 모으는 게 지난번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못 찾았던 비밀 공간 이런 게 나왔다고 그래요, 안진걸 소장님? 네. 그 지하에 그렇게 큰 비밀 공간이 있다는데 네. 보통은 압수하면 싹 다 뒤져보는 거 같고 저렇게도 네. 지하 차고 쪽이죠. 예. 그리고 갔더니 지금 현재 확인된 것은 저 아마테라스상 일본 신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건진 이 일당이 율광 횟집 예전에 있을 때도 그때 화제가 됐는데 그 남묘회 호랑개교 남묘 호랑개교 예, 그게 이제 불경의 일부인데 예. 나무 아비탑을 할 때 남무가 이제 남묘 이렇게 하는 건데 일본의 특정 주술 종교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추측이 엄청 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저는 검찰이 저번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윤석열 한동훈 파들이 다 장하고 있을 때니까요. 그렇게밖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게 이제 비밀 공간이라고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저 건축물 대장에도 보면은 지하 1층 있고 그다음에 1층, 지층, 그다음에 2층 이렇게 있는데요. 그 압수한 장소를 특검이 살펴보니까 이게 지하 1층에 있는 거를 왜 여기는 왜 수색을 안 했지? 이거를 확인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간다고 사실은 이미 압수수색이 지나간 그 자리에 안 갔던 장소라도 뭘 발견한다기보다도 이거를 확실하게 해두려고 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특검이 들어가니까 사진도 공개되지 않습니까? 저게 어떻게 비밀 장소입니까? 저걸 어떻게 남부지검에서 모르고 안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부러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왜 남부지검에서 저 장소는 일부러 안 했을까? 저 장소에는 무엇을 보관했을까? 저 장소에는 사실 저 법당뿐만 아니라 뭐 받은 뭐 금품이 보관돼 있다고도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저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가 뭐 저도 사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았는데 일본의 그 황조신이라고 합니다. 황조신, 태양신, 그래서 일광, 그래서 건진도 일광 조계종이에요. 이게 불교가 아니고 일광, 그 태양신 조계종인 거예요. 예, 조계종 아무 상관이 아무 상관없지만 자신이 그냥 조계종 갖다 붙인 거고 사실은 일광이라는 거고요. 저 일본의 황실의 그 신이라는 거기 때문에 일본 황실의 신을 모시는 거예요. 신사에 가면 모시는 그 일본 황실을 모신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사실 뭐 이게 그냥 일본의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는 점. 신화의 주신, 우리나라로 치면은 단군 정도 되겠죠. 단군 신화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세운 단군 신화가 있으니까 단군을 뭐 일본에서 아예 그냥 법당을 차려놓고 받들어 모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그 건진법사의 그 이 정도면 숭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이 정부가 왜 그렇게 일본에 그렇게 꼼짝을 못했을까? 김태효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사과를 계속 받는 것도 지치지 않냐. 사과를 계속 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해가지고 뭐 어찌나 일본을 숭상했는지 저는 이런 게 다 드러나는구나. 이제 하나씩 짜맞춰진다. 아, 일광조계종, 일본 태양신, 아, 일본 숭상 다 맞춰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광, 건진, 일본, 김건희, 윤석열 친일 이런 것들이 참 다 연결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김건희와 윤석열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일종의 심기경호, 거기에 맞춰서 모든 걸 다 끌고 가는 그거였는데요. 저는 아까 특검 얘기 잠깐 하나만 드리자면, 특검이 저렇게 건진법사 가가지고 이제사 털고 이게 아니라 당시에 남부지검에 왜 가서 슬렁슬렁 했는가. 당시에 남부지검에 있었던 검사와 남부지검장 이들을 오히려 특검이 불러다가 예. 저는 혼주를 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웅 전 의원이 한 얘기, 그게 검찰 정치 왜 실패했느냐. 본인은 두 가지 때문에 망했다고 봤다 이렇게 얘기했더만요. 하나는 조국 털털 털면서, 조국 가족을 끝내 털면서 마지막에 딸인 조민을 기소까지 하는 거. 이건 정말 이건 보복 중에 보복이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지도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나가 김건희에 대해서 샤넬백 수령 관련이죠. 조사하러 장성동에 있는 경호처 건물에 들어가면서 검사들이 휴대폰 알아서 반납해놓고 가서 신용만 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 검사 출신 김웅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전 남부지검에서 저 건진법사의 지하 공간이라는 거 그냥 눈 감고 들어간 건, 아, 이 지하 공간에 뭐가 있으니까 여기는 아예 들어오지도 마라고 미리 건진법사와 그 일당들이 남부지검 수사관들, 검사들에게 그 얘기를 했을 거다. 이런 억지 소리도 나올 수 있을 거다. 예. 그러니까 이놈들이 특검이 남부지검을 털어라. 저는 짜놓고 하는 거죠. 야, 검찰 너네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금감원 너는 주가 조작 이렇게 해서 막고, 심지어 구치소장까지, 야, 만약에 수 틀려서 들어가면 네가 잘 모시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구치소장까지도 미리 박아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구치소장 보낼 때 누가 보냈습니까? 그때 구치소장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해요. 근데 그때 박성재가 탄핵으로 직무정지돼 있기 때문에 김서구예요? 김서구 법무차관이 임명을 했을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모셔라. 어떻게 모셨을까요? 정말 극진히 모셨겠죠. 어제 이병철 변호사님이 윤석열 그 주소 출석 계속 거부하는데 그거 나오게 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이병철 변호사 했던 발언을 우리 정어리 서포터즈께서 다시 이렇게 제작해서 보내주셨는데 한번 봐볼까요? 구치소에 처박혀서 안 나오고 있는 멧돼지를 빼내는 방법을 이병철 변호사가 설명했는데요. 사이다처럼 통쾌하고 코믹합니다. 일단은 지금 독방에 있죠? 예. 뭐 2평짜리를 하지만 그것도 특별 대우잖아요. 서로 넣으면 돼요. 그 사람 왜 독방에 있어야 되는 권리가 있나요? 그러네요. 홍고방에 12명 방, 그 의왕구치소는 네. 8명 있어야 되는 게 12명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돼. 그럼 얼마나 뜨겁겠어. 근데 12명 방에 집어넣으면 그자 온전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랑의 매도 좀 빠져야지, 국민한테. 사랑의 매도 좀 빠져야지, 국민한테. 지 때문에 거기 들어간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일단 화장실 청소부터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시켜야죠. 그러면은 지가 그냥 시원한 그 조사받으러 올게요. 그 사람 뭔데 혼자서 샤워합니까? 지금 뭐 지가 뭐예요, 뭐. 내랑 숙여야지. 예, 어제 이병철 변호사 발언을 잘 정리해서 재미있게 꾸며주신 정어리 서포터즈님 감사합니다. 신유진 네. 변호사님, 홍거방에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지발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병철 변호사님의 내공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 같은 피레미는 감히 뭐 홍거방에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원래 처음에 가면 다 먼저 대기방도 홍거방이고요. 그 다음에 배정되는 정식 홍거방. 그 다음에 이제 독방으로 가거든요. 이제 그것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안진걸 소장님은 홍거방 생활을 저는 해보셨나요? 처음에 3일은 이제 홍거방 대기방. 예. 그 다음에 6명 홍거방. 그 다음에 죄수들을 선동해서 그 투쟁을 하려고 하니까
그 기밀을 차리고 바로 독방으로 받아버리더라고요. 독방이 더 힘들어요? 독방이 저희들 같으면 독방이 어렵습니다. 윤석열은 왜 독방? 근데 저기 특별한 독방인가? 홍보방에 있으면 이제 진짜 혼나고 또 더우니까 너무 그래서 이제 독방으로 간 건데 저 엄청난 특혜입니다. 실제 바로 독방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안진거 수장님이 머물렀던 독방보다 훨씬 넓고 쾌적한 독방이에요. 저희 때는 한 평 내지 한 평 반. 저희는 2평이 좀 넘고요. 근데 아까 이제 남부지검 저는 너무 괘씸한 게 사실 건지는 선물이나 돈다발을 숨긴 거로 확인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영화나 이런 드라마만 봐도 막 장독까지 다 뒤지 않습니까? 나무 밑에 파보고. 네. 근데 저렇게 은밀한 공간, 넓은 공간을 봐줬다? 이건 짜고 치는 고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세력은 정말 뭐 형사부 중심으로 정말 성실히 일하는 검사님도 계신 건 맞지만 어찌됐든 그동안 정치질했거나 정치적으로 연루된 자들은 모두 그냥 다 수사로 옷을 벗겨버려야 됩니다. 어떤 분이 홍보방 그런 것도 있나 보네 그러셨는데 홍보방이 아니고요. 혼거 그러니까 섞어서 있게 하는 거. 그 독거 혼거 그 뜻의 혼거방 거기에는 아까 12명까지 들어간다고요? 그런 방에다가 집어넣는다 이겁니다. 홍보방이 아니고. 예. 하늘아님 잡범들하고 혼방에서 코피 터지게 맞아봐야 정신 차릴 겁니다. 글쎄 요즘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신고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처음 들어오면 돌리고 그렇게들 많이 했다고 하던데요. 영화 보면 그랬죠? 네, 영화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은 거의 없어졌죠.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만나갖고 행했던 거지 이제 분야별로는 상당히 조금씩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지 정말 이렇게 헌법을 짓밟고 국민들을 괴롭혔던 자가 저런 짓을 하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매를 벌까?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뉘우치고 그래도 봐줄까 말까 한데 참 답답하지요. 오늘은 저 내용 한번 좀 잠깐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윤경호 소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OBS의 최한성 기자라고. OBS가 어딘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경인방송. 네. 네, 경인방송인데 이 기자가 좀 계속 말이 많아요. 근데 이제 왜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뤄보려고 하냐면 지금 이제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언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바뀌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가장 큰 변화가 기자들이 질문할 때 기자들도 직접 이렇게 카메라가 비추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국민들도 알고 대답하는 사람은 물론 이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OBS의 최한성 기자라는 사람이 지난번에 강유정 대변인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비공개 일정을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것은 부적절하지요. 하면 안 되지요. 일단 그 내용부터 한번 봅시다. 이건 별개의 질문인데 오늘 저녁에 그 언론사 사장님들하고 그리고 대통령 만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리가 좀 마련됐고 그거는 네 어떤 분들 참석하시고 어떤 성격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공개되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사실이라고 해도 비공개입니다. 비공개인 걸 아시는데 말씀하시면 여기 계신 언론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만약에 있다고 할지언정 그건 비공개 행사인데 비공개 행사를 이렇게 지금 생중계되는데 노출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기자분들 다 아시는 거라 생각하고 서로 그 정도는 약속이 돼서 질의응답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이 비공개지요. 언제까지 보도하지 않는다라는 엠바고가 아니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아마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또 이제 어제 나와가지고 강유정 대변인한테 신상 발언을 한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옥신각신하고 그랬는데 일단 그것까지 한번 보고 패널들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OBS 최한성입니다. 예, 오늘은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신상 발언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신상 발언하기에는 적합한 자리는 아니라서 저희 지금 Q&A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비보도 전제로 나중에 따로 하시는 거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다른 기자분한테도 여쭤보겠습니다. 신상 발언을 들어도 될까요? 예,
이제 여기 업무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서요. 그래서 양해를 네, 구하고 이거는 제가 지금 대통령실 제가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업무에 관해서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고 브리핑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여긴 국회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신상 발언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요. 근데 대변인님, 그 대변님이 전에 그 잘못된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이버 폭력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자들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 회사에서도 이제 인사 조치를 당해서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 양해를 구하고 예, 일단 제가 말씀을 하나만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발언한 적 없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모두가 공개 발언으로 녹화가 되어 있는데요.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예, 그 일정에 대해서 제가 예. 네, 근데 비공개 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여쭤보시는 게 안 됩니다. 비공개입니다. 아예 엠바고가 아닙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엠바고는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요걸 지켜주세요라고 기자들과 약속하는 거면, 비공개는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하는 비공개 일정인데, 비공개 일정임을 알고서도 물어보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공개 일정이라고. 해당 일정은 바로 전날 미디어오늘에 보도가 됐었고요. 미디어오늘도 출입사입니다. 그렇다면은 출입사가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일정이라 그 이후도 이전으로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비공개 일정입니다.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이버 폭력도 당했고, 예,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인사적으로 또 회사에서 불이익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지금 공개적으로 저게 이제 다 방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개인의 신상과 관련해 대변인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거 자체가 적절한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우리 윤경호 소장님은 기자 생활을 아주 오래 하셨고 청와대 출입 기자였으니까 저 상황을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엠바고가 뭐고 비공개가 뭐고, 일단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실래요? 예. 기자가 보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정보를 취합을 해서 그 정보를 사내, 사회에 공유하는 뭐 그런 역할들을 하죠. 보도에 관련돼서는 엠바고라는 것과 오프 더 레코드라는 게 취재원 내지는 정보를 제공하는 쪽과 기자와의 서로 약속이 있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는 자, 내가 설명은 해줄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인정은 할게. 그러나 기사를 쓰지 말아주라. 라는 요청을 취재원이나 정보 제공자가 하는 경우에 그걸 기자가 받아들이면 이루어지는 거죠. 오프 더 레코드라고 얘기를 했지만 기자가 그건 난 받아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깨져요. 그 다음에 엠바고라는 거는 정보를 제공하는 쪽에서 이거는 몇 월 며칠 몇 시 이후로 보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와 우리가 맺은 어떤 협약 또는 그 나라에 우리의 대통령 또는 대표단이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방문 이후에 몇 월 며칠 이후에 이를테면 중요한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걸 뭐 발표를 하기로 했다. 근데 거기에 시간을 맞춰주세요. 이런 거에 사전에 미리 알려주기는 하죠. 그걸 기자들 간에 서로 약속을 한 걸 이제 지키는 걸 전제로 할 때 이 엠바고나 오프 더 레코드라는 게 가능합니다. 또 하나 비공개라고 얘기하면서 정보를 주는 거, 이거 역시도 기자와 정보 제공자 간에 약속이 기반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깰 경우 어떻게 하느냐? 바로 거기에 기자실에 출입을 할 수 있는 자격, 과거에는 자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등록제일 겁니다. 가서 내가 일정한 매체인데 나도 대통령실에 출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을 거쳐서 또는 심사를 해서 아니면 기자실 내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받아줄 거예요. 그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그걸 가진 사람들이 가서 저 마이크를 쥐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OBS의 최모 기자는 그걸 지금 약속을 깬 거기 때문에 이제 저런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기왕 발언 기회를 얻었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는요,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습니다. 왜? 국민을 대표해서
시청자 또는 독자를 대신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질문이라는 게 합리적이어야 되고 또 이성에 기초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또 하나 공과 사를 당연히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답변을 해주는 대변인이나 또는 대통령 마찬가지로 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성의껏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알 권리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다 매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강유정 대변인이 이 언론에 대해서 모두에게 다 기회를 주고 열어놓는 거 맞는 아주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딱 하나는 언론에 대해서 조금은 과거의 정권에서 길들여진 또는 뭐 과거 정권에 충성을 했던 그래서 좀 적대적인 이런 식의 표현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매체들도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을 출입했던 기자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좀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에서 저 OBS라는 매체는 조금은 엇박자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기자의 자질 문제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어디에서든지 지켜야 할 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 선을 넘어서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저런 문제가 있으면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든지 나 이렇게 해서 그럼 주변의 기자들하고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징계를 받았는데 내가 잘못한 거냐? 그걸 좀 물어봐야지.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12시에 마감했는데요.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 11,656분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가장 많은 의견은요. 강선우는 임명하자. 그런데 이진숙은 안 되겠다가 37%입니다. 그 다음으로 둘 다 임명하면 안 된다가 34%, 둘 다 임명해도 된다가 26%인데요. 강선우는 임명하면 안 되고 이진숙은 임명해도 된다가 설문에 들어가긴 했는데 이건 2%밖에 안 나왔습니다. 세 문항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래도 가장 많은 의견은 강선우는 임명하자, 이진숙은 안 된다. 그리고 둘 다 임명하면 안 된다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네요. 저도 3번을 찍어서 그랬죠?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1, 2번의 의견들도 다 또 일리가 있으셔가지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 다소 좀 예민해가지고 요 발언들은 방송 때마다 비판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패널도 또 고뇌가 많으니까 또 정보의 차이나 판단의 차이가 있으니까 요 이슈는 좀 서로 조금 더 너그럽게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둘 다 안 된다는 분도 꽤 되시잖아요. 그렇죠. 34%면요. 그 여론을 우리 정어리 TV처럼 이재명 후보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34%면 그런 여론을 대통령실도 민주당도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둘 다 임명이 된다는 분들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예. 그러니까 종합적인 고민할 수 있도록 서로 열어놓고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표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